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경제 용어들을 알려주면서 이야기가 같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야기인 자린고비와 찰밥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고, 그 이유는 찰밥은 분명 맛있는 음식이고 계속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데, 한계 효용 책임의 법칙 때문에 이게 먹다 보면 계속 질려갖고, 결국 여기서 일하는 머슴이 찰밥을 먹지 않고 이제 나중에 옆에 가서 국밥집에서 따로 밥을 사 먹는다거나 이래서 시- 신기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샘골 음료 주식회사라는 이야기가 재미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식회사라는 단어를 자주 듣긴 했지만 더 자세한 그런 뜻을 알아서 좋았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박미련과 이열심 이야기가 뭐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것은 아닌 어떤 그런 분에서 오히려 이 책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뭐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뭐 그게 또 저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이제 이른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 힘을 빌려서도 값을 지불하고 빌려서도 뭘 해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한 거다. 근데 이제 자기 힘만 갖고 이렇게 온전히 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그 과거에 무슨 사업 같은 걸 해보는 게 어떠냐고 지금도 이른바 혼자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직원을 둬서 뭘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많이 받는데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뭐 그러기가 싫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 얘기 같지 않아가지고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재현이. 네, 저는 그 여기 86쪽에 보면 낙타 오레타를 아시나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요즘 우리나라가 많은 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이라면 이렇게 다른 그 가치는 똑같은 물품이 있을 때 우리나라 상품을 살지 아니면 더 싼 외국 상품을 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 제 행동이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더 싼 그런 물품을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품은 그래도 약간 그 상품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보상을 받기가 쉬운데 외국 제품 뭔가 그러기는 우리나라 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나라 걸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국산품 애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캠페인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는 꼭 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경계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어울려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더 품질 좋고 값싸고 뭐 이런 더 조건 좋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그걸 더 열심히 뭐 이렇게 만든다던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약자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호해줘야 된다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요즘에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 비교해 봤을 때 약자 축에 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자 축에 속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특별히 보호하거나 그럴 필요는 좀 옛날에 비하면 덜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우리나라 거다 아니다는 걸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아까 주성이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어 예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이가 아까 얘기했던 뭐 주식회사 그 부분들 이야기를 먼저 우선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반대말은 뭐? 개인회사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기업, 개인회사, 주식회사. 그 두 가지. 그리고 주식회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주식을 상장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개인회사는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그 개인의 어떤 소유 그 회사인 걸 볼 수 있는데, 혹시 주성이나 재현이는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해보진 않았어. 할 수 있다는데 해보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 이름 하나, 재현이가 알고 있는 회사 이름 하나 아무거나 얘기해볼까? 삼성? 삼성전자, 삼성. 해놓고 사실 거기에 이게 주가 붙어. 또 주성이는 LG. LG. 역시 여기도 주가 붙어. 보면 다 이 가로 열고 주가 붙은 거는 다 뭐란 뜻이야? 주식회사라는 뜻이야. 주식회사는 주인이 누구? 주주. 주인이 주주야, 주주. 원래 우리는 삼성전자는 원래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처음에 창업을 했어. 삼성을 세웠어.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건희 회장에게 그 승계 물려줬어. 그러다가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라는 사람이 물려받았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3세 경영, 3세 경영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세 경영. LG는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 땡땡이라는 분과 허 땡땡이라는 분들이 같이 회사를 세웠다가 지금 이게 이제 나눠져서 지금은 이제 구땡땡 구본무 회장 뭐 선생님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시성을 가진 그 일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창업을 해서 지금 물려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가족들이 승계해서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가끔은 이 삼성이 이재용 회장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삼성은 이재용 회장 것이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장이긴 한데 경영인이에요. 경영을 하는 사람, 운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아마 일대주주, 대주주는 그 회사의 주식을 뭐 한 사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대주주라고. 대주주. 반면에 재현이도 삼성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왜?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 그러니까 재현이가 8만 원만 내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살 수 있어. 80만 원을 내면 10주를 살 수 있어. 그러면 재현이도 그 삼성전자의 주인이야. 다만 몇 십만 분의 1 주인이야. 몇 백만 분의 1 주인이야. 이해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수많은 주주들의 주인이니까 수만 명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재용 회장이라는 분이 제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그 많이 갖고 있는 정도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 뭐 전체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그렇지 않아. 자, 그에 비해서 개인 회사는 만약에 주성이가 개인 회사를 세웠어. 그러면 돈 투자를 누가 해? 주성이가 100% 해. 100% 다 주성이 돈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생겼어. 그럼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 100%다 누가 가져가? 주성이가 가져가. 잘 돼도 주성이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했어? 망했어. 손해를 봤어. 망했어. 누가 손해봐? 주성이가 손해봐. 그래서 결국은 개인 회사는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이익 보고 자기가 손해 보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 자, 그런데 주식회사는 그게 아니라 누가 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 그게 뭐 5천 원짜리니 만 원짜리니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을 산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 주주라고 그래. 주주. 그 주주들의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그걸 누구에게 나눠줘? 주주에게 나눠줘. 뭐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만큼, 주식 소유 비율만큼. 우리가 이걸 보고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주식 배당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땡땡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재현이가 100억을 투자했어.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10% 지분을, 그러니까 그 전체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인데 그 중에 재현이가 100억을 투자했으면 10%의 주주인 거야. 재현이가. 반면 주성이는 뭐 300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주성이는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30%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1년 동안 2021년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30억 이익을 봤어. 그러면 누구에게는? 재현이에게는 얼마를 나눠줘? 재현이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억 이익을 갖고 있으면 얼마를 나눠주냐면 30억의 10%인 3억을 배당해줘. 누구에게는? 주성이에게는 3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9억을 배당해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시스템이 바로 뭐라는 거야? 주식회사야.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결정을 할 때 주성이는 3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주성이는 100표 중에 30표를 행사할 수 있어. 재현이는 10%를 행사할 수 있어. 자, 만약에 선배가 5%를 갖고 있어. 그럼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재현이하고 선배가 힘을 합쳐도 누구를 못 이겨? 주성이를 못 이겨. 왜? 주성이가 30%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나머지 45%니까 55%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뭐해서 재현이가 다 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재현이 편으로 만들면 재현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보고 주주총회라고 그래.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에서 회장 같은 거를 선출하는데 만약에 주성이를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어. 그러면 아까 주성이는 1대 주주, 제일 주식이 많은 주주이면서 동시에 그 회사에 뭐가 되는 거야? 경영자가 되는, 경영자, 회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그 회사의 1대 주주이면서 동시에 경영권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우야. 하지만 그 이재용 회장을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경영을 잘 못한다 그러면 다른 주주들이 다 힘을 모으면 이재용 회장을 뭐 할 수 있어? 해임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경영자에서 뭐 하는 거야? 물러나는 거야. 대신 그 주주의 어떤 그런 권리는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지. 반면에 아까 뭐 하면 이 회사가 손해를 봤어. 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재현이가 투자했던 돈은 다 뭐 하는 거야? 날리는 거야. 휘조각이 돼버리는 거야. 주성이가 투자했던 돈 다 날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주식회사를 세운 이유는 개인 회사에 비해서 주성이 혼자 돈을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으게 되면 개인 회사에 비해서 주식회사가 큰 자본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개인 회사는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전문 경영인이나 그 경영자들 하기 때문에 이른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 소유하는 사람과 경영하는 사람이 나눠질 수 있어. 물론 이렇게 합쳐진 것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주식회사의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이하고 주성이도 아까 말했듯이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증권회사에서 뭐 미래에셋증권, 뭐 삼성투자증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증권회사가 있어. 그 증권회사에 가서 재현이하고 주성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 돈을 입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식을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 그 코스피 회사는 아까 삼성이나 현대 같은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안정된 기업, 좀 큰 기업 이런 것들이 코스피 시장을 이루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새롭게 시작한 기업들, 신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그 현재 그 주식을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 삼성전자가 요즘에 8만 원 정도 한 주에 8만 원 정도로 해. 그럼 그 한 주를 뭐 하면 돼? 여러분이 사면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인이 되는데 원래는 뭐 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되어서 뭐 8만 한 주당 뭐 5천 원씩 배당금을 주겠다. 그럼 8만 원에 5천 원 그 배당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른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시세 차익이란 건 뭐냐?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도 더 잘 만들고 뭐 새로운 뭐 스마트폰도 더 잘 만들어서 삼성전자 앞으로 이익이 많아질 거다. 예상이 돼. 그럼 배당금도 뭐예요? 늘어나.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사고 싶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지? 많아진다. 그러면 아까 8만 원짜리 주식인데도 더 돈을 주고라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삼성전자 주가, 주식값이 8만 원짜리가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올라. 그러면 재현이가 8만 원에 샀다가 이걸 얼마에 팔면 10만 원에 팔면 얼마 이익인가? 2만 원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런 시대 차익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만든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뭐 불량이고 뭐 문제를 일으켰어. 아니면 다른 더 막 더 잘 나가는 막 스마트폰이 나왔어. 그 삼성전자 이익이 앞으로 뭐 할 거다? 떨어질 거다. 응? 뭐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뭐 손해 볼 수 있다. 이러면 삼성전자 8만 원짜리 주식을 오히려 사람들이 뭐해? 서로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반면 사는 사람은 없어. 그럼 가격이 8만 원이었던 것들이 7만 원, 6만 원, 5만 원으로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이 됐다. 그러면 8만 원짜리 주식을 자기가 5만 원에 팔아야 될 수도 있어. 물론 안 팔 수도 있지만. 그럼 팔면 자기가 손해를 뭐 하는 거야? 3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이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그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다. 라고 긍정적 전망을 갖는 사람이 많아서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주식값이 올라. 반면 떨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그 회사가 어려워진다.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하면 그 회사 주식값이 뭐예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 이 회사가 앞으로 이른바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가. 이익을 많이 봐서 많이 얻어서 배당을 잘 할 회사인가. 요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지만이 그 회사에 투자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카오가 얼마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1 저기가 네이버였어. 네이버. 그리고 요즘 카카오가 급성장을 했어. 그 바람에 카카오 주가가 쭉 뭐 한 거야? 올라간 거야. 또
요즘 잘 나가는 회사,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데 테슬라 들어봤어? 네. 테슬라가 뭐 만드는 회사야? 전기자동차.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 우리 차들이 더 이상 이제 이런 경유차, 휘발유차는 줄어들고 전기차로 다 바뀔 건데 테슬라가 차를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가격이 막 쭉 올라간 거야. 뭐 천슬라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가격이 쭉 올라간 거야. 이런 차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는 거죠. 코로나19로 주가가 확 뛴 기업이 있어. 주식 주가가 높아진 기업. 어떤 기업들이 주가가 높아졌을까? 마스크. 마스크 제작 업체. 그전에는 마스크 그냥 그 황사 났을 때만 이렇게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잠깐 썼잖아. 1년 내내 쓴 게 아니잖아.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마스크 쓰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요즘 뭐야? 백신 개발하는 업체. 또 지금 우리가 줌 수업하고 있는데 이 줌 만든 회사 이런 데는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 또 뭐야? 배달하는 업체들. 그런 회사들 지원하는 플랫폼들. 이런 데는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 근데 반대로 주가가 코로나19 때문에 뭐해? 낮아진 기업들이 있어. 주가가 확 떨어진 기업들이 있어. 어떤 기업들이 주가가 확 떨어졌을까? 대표적으로 주가가 확 떨어진 기업은 여행하는 회사들. 왜?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못 가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패키지 우리나라 되게 많이 갔었잖아. 그 회사들이 다 여행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야, 막.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주가가 확 떨어졌어. 또 공항의 면세점.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공항 면세점 이용도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또 주가가 확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일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주가가 뭐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 책에 보면 은행 예금이 나와. 은행에 예금하는 이유는 뭘 받기 위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자, 재현이가 1,000만 원 있어. 그래서 그걸 은행에 예금을 해. 그러면 은행에서는 요즘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한 2%, 많이 줘, 한 2%. 1년 후에 1,020만 원을 돌려줘. 20만 원 이자를 붙여가지고 1,020만 원을 돌려주는 거야. 자, 그럼 은행은 1,000만 원 갖고 있다가 1,020만 원 돌려주면 은행은 이익이야, 손해야? 어, 주성이 네가 손해. 1,000만 원 받았다가 1,020만 원 돌려줘야 되면 너 입장에서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 손해잖아. 그걸 그대로만 있으면 망하는 거지. 은행은 1,000만 원 받았다가 1,020만 원 돌려주면 도대체 그 20만 원 어디서 나냐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은행은 사업을 하는 주성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 대출해줘, 대출. 그러면서 주성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1년 후에 갚을 때 상환할 때 상환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1,050만 원, 50만 원, 한 5% 정도에 갚으라고. 해서 1,050만 원을 갚아야 돼. 주성이가. 그럼 은행은 얼마 이익을 보는 거야? 50만 원. 아니지. 그치. 1,050만 원인데 아까 재현이한테 1,020만 원을 돌려줘야 되잖아. 얘한테 1,050만 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 은행은 30만 원 이익을 받는 거야.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예대마진이라고 해. 얘는 예금과 대출의 마진 차이. 그걸 갖고 은행은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현이는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1,020만 원이 되는 건 이렇게 확정된 거야, 확정된 거야. 변함이 없어. 근데 재현이가 은행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어. 근데 이 경우에 1년 후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금도 받지만 문제는 그 1,000만 원 투자한 돈이 주가가 올라서 뭐 1,200만 원, 1,3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1,0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될 수 있어? 800만 원, 700만 원, 심지어는 500만 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주식 투자는
위험이 뭐? 커. 대신 이익을 뭐해? 더 크게 볼 가능성이 있어. 반면 은행은 위험이 있어 없어? 위험이 거의 없어.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대신 뭐가 이익이 뭐하다? 적다. 그래서 자기는 난 주식 뭐 오르나 떨어지나 이거 마음 졸이고 뭐 알아보고 신경 쓰기 싫어. 난 그냥 은행에 뭐 할 거야? 예금해서 난 그냥 안정적으로 조그만 돈만 받을 거야라는 사람도 있고, 인생 뭐 있어? 인생은 투자야, 기회야. 그래서 내가 잘 공부해가지고 투자해서 난 수익금을 난 불려날 거야. 이자 그 20만 원, 내가 그거 받으려고 내가 뭐 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판단이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은행에 예금할 건가? 주식에 투자할 건가?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야?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 우리가 원래 사는 그 아파트 이런 것들 원래는 살려고 우리가 거기서 잠자고 먹고 살려고 우리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투자를 목적으로 해. 내가 여기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 값이 몇 년 후에 껑충 뛰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투자의 목적, 투기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땅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지. 요즘에는 그거 외에도 비트코인 혹시 들어봤어? 비트코인이라고. 주성이 들어봤어? 가상화폐라고 그러는데 보통 암호화폐라고 해도 가상화폐라는데, 그런 거에 투자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익을 내는 또는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자기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이른바 글로 열심히 뭐해서 일해서 난 돈을 벌겠다 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뭘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난 수익을 얻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주성이는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선생님의 설명만 들은 거로 쳤을 때 주성이는 어떤 타입일 것 같아? 글로?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는 아, 타입일 것 같아?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런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이 땡겨? 투자, 어? 투자예요. 투자가 땡겨? 이유는?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아주 긍정적입니다. 근데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 나의 반대말은 뭐야? 더 많이 많이 일을. 잃을 수 있다라는데, 주성이는 그래도 나는 적극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더 끌린다고 했습니다. 재현이는? 저는 그래도 뭔가 거의 확실한 은행 예금이 어, 왜? 투자는 너무 약간 위험이 크니까. 음, 어, 그러면 이제 재현이는 막 안정지향적인, 어? 나는 그 승부를 걸지 않겠다. 나는 그냥 안정적인 게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마다 어떤 그런 분에서 다른 어떤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에서 뭐 이건 어떤 건 꼭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참고로 선생님 장모님은 은행에 예금만 하셨어. 선생님은 주식 투자를 했어. 몇 년 후에 누가 더 좋은 성적을 얻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 주성은 어땠을 것 같아?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투자를 잘 못해갖고 선생님 장모님이 은행에 예금한 게 선생님보다 훨씬 나아. 처음에는 막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 주식 투자한다고 막 그 신경 쓰고 막 고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장모님 은행에 그냥 예금 조금 예금해갖고 이자 조금씩 받아서 쌓인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여서 내가 무슨 고생을 했나 싶기도 하고, 또 나중에 막 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물론 한때는 선생님이 더 나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어느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현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됐어요. 네. 그래서 주성이는 뭐 저기 했으면, 주성이 이번에 그 졸업한다고 그 설날에 또 이렇게 특별히 졸업한다고 또 뭐 일가 친척들이 막 더 돈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럼 그 돈 받아갖고 주성이가 본격적으로 이번 그 졸업 기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음.
부모님이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중에도 실제로 주식 투자를 미리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들이 사실이어서 자기가 그런 부분에 관심 있으면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배우는 것들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부모님들은 또 교육관에 따라서 애들이 무슨 그런 거에 신경 쓰느냐, 공부나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뭐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소득, 돈을 버는 방법에는 커다랗게 세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첫 번째가 아까 주성이가 말했다는 이른바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재산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뭐해서? 자신이 일해서 뭐 하는 돈? 벌어들이는 돈. 이걸 보고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이렇게 일하고 돈을 받아. 그럼 그게 이제 바로 뭐야? 근로소득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직장인들, 월급쟁이들, 월급쟁이라고 하는 어떤 직장인들, 월급쟁이들, 월급 받는 사람, 샐러리맨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업소득은 뭐 하는 거야? 뭘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럼 이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자기가 뭐인 경우야? 사장님인 경우. 사장님 경우.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로소득이면서 동시에 사업소득이 되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혼자서 그냥 1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겹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인데 근데 보통 그런 건 사업소득이 안 하고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직원을 두고 자기가 사업을 경영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그래. 그래서 월급 다 주고 뭐 주성이가 무슨 뭐 음식점을 해 직원을 3명 두고 그럼 직원 3명 월급 다 주고 재료비 다 하고 뭐 임대료 이런 거 다 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야? 사업소득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재산소득은 자기가 갖고 있는 뭘 통해서 돈, 부동산 등을 뭐해서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돈. 아까 말했던 예금 이자를 받는다던가 주식 배당금을 받는다던가 시세 차익을 얻는다던가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재산 소득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데 이것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장단점은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자기가 일을 해야 돼. 자기 몸이 아프거나 해고당하거나 그러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단 근로소득은 자기 몸만 있으면 돼. 최소한 마이너스는 없어.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잘렸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 망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장을 잃는 것뿐이지 자기 돈을 뭐 손해보고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은 자기가 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만 잘 관리하고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지만 사업하려면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고 만약 그 회사가 뭐 했을 경우에 그 기업이 망했을 경우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사업소득의 어떤 그런 문제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상당한 힘을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야. 돈 빌려줬는데 그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재산소득이 어떤 사람들은 제일 편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산소득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 초기 그 돈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재산소득은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에 역시 손해가 나기 쉽다는 점들. 그래서 농담 삼아 요즘 아이들 제1 꿈이 뭐래? 그런 말 들어봤어? 요즘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 없었는데 요즘 애들 꿈들이 중에 이른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건물주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중에서 뭐에 속해? 응? 재산. 재산소득에 속해.
근데 이제 건물 임대업이라고 그게 사업이 되면 사업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재산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자기가 하는 그런 분에서 나는 그냥 어디 취업해서 직장 받아서 월급 받을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일해서 난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 거야. 이게 근로소득.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어떤 여러 직원을 두고 난 그걸 경영해서 뭔가를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사업소득 또는 재산소득. 나는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걸 투자해서 그 투자 이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재산소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현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중에서 나중에 네가 어떤 소득을 얻는다라면 어느 쪽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로소득이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 쪽. 주성이는 근로소득을 하긴 할 건데 그거 하면서 재산소득도 같이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근로소득 하면서 뭐라고? 재산소득도 같이 할 것 같아요. 재산소득 그 투자를 하면서 그렇지. 요즘 그래서 사실 이게 한 가지로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그 월급 받은 거 갖고 자기가 투자해 갖고 재산소득을 함께 올린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고 근로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소득을 버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당초 처음부터 저희 창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소득을 얻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경우는 이제 제각각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또 소득을 어떻게 얻을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돈을 얼만큼 벌 건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걸 보려면 난 돈을 어디에 쓸 건가, 얼만큼 쓸 건가를 생각을 해서 돈을 무조건 많이 벌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돈을 쓸 만큼 버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뭐 인생을 살아가는 뭐 나쁜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쓸 돈 필요한 돈을 버는 정도로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나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다. 나는 돈을 많이 쓰는 것들이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해야겠지.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별로 돈 쓸 일이 없다. 그럼 나는 그 쓸 돈 필요한 만큼만 난 조금만 벌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성이는 어때?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거야? 아니면 돈이 그닥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야지. 왜? 뭐에 쓰게? 모르지만 많아야지 마음 편안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많이 벌어둬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렇지. 재현이는? 저도 그래도 약간 최대한 많은 돈을 벌 것 같아요. 그 주성이처럼 뭔가 여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많이 벌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가끔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갖고 자꾸 이제 더 많이 하다 보면 우리 그 책 혹시 알아? 톨스토이의 책 사람에게 땅이 얼만큼 필요한가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땅을 준다고 하니까 막 하루 종일 그 걷다가 결국 나중에는 자기 욕심에 결국은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비극적인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진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막연하게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얼만큼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 건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점이라던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어차피 여기 지금 너무 이렇게 경제학적 용어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보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또는 더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얘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의 경제 이야기 이 부분은 학교 사회 시간에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 이미 좀 배운 내용도 있을 거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나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도 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부터 이겨볼까? 주성이? 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돼. 없으면 이제 쌤이 없- 거꾸로 이제 물어볼 거야, 너한테. 음, 주성이는 없고, 재현이는? 저는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주성이가 기회비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성아, 기회비용. 네, 네, 나가자. 어, 무언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포기해야 하는 다른 일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음, 뭔 선택한 말이야? 일에 쉽게 대한 설명하면. 기회비용.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로 못 얻은 듯. 자, 재현이가 조금 있으면 미국에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학교에 진학을 해. 그러면 재현이의 미국 학교 진학에 대한 기회비용은 뭘까? 재현아. 재현이가 그 미국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한국의 그렇지. 학교 한국 학교를 다녀서 얻는 만족감. 이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한국 학교를 다녀서 얻는 만족감이 기회비용인 거예요. 자, 주성이가 이번 설날에 엄마 아빠가 무슨 일 있는지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 중에서 두 군데를 다 가지를 못하고 한 군데만 가기로 한 거야. 자, 그 경우에 친가에 갔더니 뭐 예를 들면 세뱃돈으로 뭐 5만 원을 주실 거야, 친가에 가면. 근데 외가에 가면 세뱃돈이 10만 원을 받게 돼 있어. 그러면 근데도 이제 주성이는 친가에 갔어. 그럼 주성이는 친가에 간 기회비용은 얼마다? 주성아, 친가에 간 기회비용은 10만, 얼마야? 뭐라고? 10만 원. 10만 10만 원. 원이야, 10만 원. 반대로 외가를 선택했어. 그럼 외가에 간 기회비용은 얼마다? 5만, 5만 원이야. 마이너스 5만 원. 마이너스 5만 원이 아니라 그냥 5만 원이야, 5만 원. 왜? 외가에 가서 10만 원 받는 대신 친가에 갔다면 5만 원을 받을 텐데 그 5만 원을 포기한 이 돈 5만 원. 이게 기회비용인 거야. 재현아, 이해가? 자, 네. 그럼 우리는 기회비용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돼? 낮은 쪽을 선택해야 돼? 비용이 낮은 쪽. 그렇지. 기회비용이 낮은 쪽을 선택해야지. 이건 기회비용이 5만 원이야. 기회비용 5만 원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난 1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외가를 가는 게 선택하는 게 이게 합리적 선택이야. 반면 친가를 가게 되면 5만 원밖에 못 받아. 기회비용 10만 원을 지불한 거야. 이거는 사실은 뭐야? 잘못된 선택인 거지. 이해가? 물론 세상 사는 것들이 꼭 기회비용 요 단지 돈만 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친가 근데 뭐 작년에도 외가를 갔어. 친가를 못 갔어. 그럼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포기하고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기회비용은 내가 A라는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 그 비용을 보고 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이에요.
자, 봐. 주성이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100만 원 투자했어. 그래서 11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주성이는 행복해, 불행해? 주성아, 행복해, 불행해? 어? 행복해. 행복해. 왜? 10% 이익을 받기 때문에. 요즘 은행 이자 기껏해 2%인데 10%나 이익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성이가 삼성전자에 투자할 무렵에 재현이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라고 그랬어. 비트코인 투자를 하자고 그랬어. 비트코인 100만 원을 산 재현이는 나중에 보니까 200만 원이 된 거야. 100% 이익을 얻은 거야. 수익을 얻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재현이가 했을 때 주성이는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였던 거야? 100만 원. 100만 원이었대. 100만 원. 근데 자기는 기회비용 100만 원에서 자기는 10만 원 수익을 얻은 거야.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 주성이가 기쁠까 슬플까? 슬프죠. 슬프지. 내 1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내 1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얼마나 배 아프겠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 이거를 생각 안 했을 때는 그냥 나 10만 원 얻었어라고 행복했을 텐데 기회비용을 뭐 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손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기회비용을 잘 따지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그게 올바른 건 맞는데 경제적으로는 맞는데 하지만 전체 행복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기회비용을 자꾸 따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속상한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쇼핑 가갖고 주성이가 뭐 물건을 샀어. 장갑을 샀어. 네, 이거 사서 좋았어. 근데 재현이가 똑같은 장갑을 갖고 있는 거야. 그때 주성이가 재현이한테 너 그 장갑 얼마에 샀냐라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응? 주성아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넌 그거 얼마에 샀니라고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물어봐야죠. 물어봐. 재현이는 저는 안 물어볼 거. 안 물어볼 거야. 주성이 왜 물어봐? 자기보다 싸게 샀을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누구보다? 저보다 싸게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근데 너는 이걸 5만 원 주고 샀는데 재현이는 3만 원 주고 샀대. 그럼 그래서 그걸 확인했어. 그럼 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안 좋은데 왜 물어봐? 음, 또는 재현이가 물론 그 7만 원 주고 샀대. 그러면 너는 나 5만 원 주고 샀는다고 뿌듯해?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뿌듯할 수 있고 슬플 수도 있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니 아예 그 감정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냥 나 이거 5만 원 주고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러고 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괜히 감정에 시달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건 뭐 또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데 어쨌든 기회비용은 내가 이걸 얻음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그 그걸 보고 우리가 기회비용을 한다는 거지. 재현이 됐니? 네. 자, 주성이는 없다고 그랬나? 어?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경제란 무엇인지부터 그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란 경제 생활이란. 자, 경제란 한마디로 뭐래? 제 1단원에 나왔어요. 1단원. 제 첫 번째 챕터에 경제란 경제 생활이란 음, 22쪽
경제생활이 뭐래? 그 선택이 필요한 생활? 경제생활이란 결국 경제란 선택을 필요로 하는 생활. 즉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 자체가 다 경제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하는 거. 자, 근데 왜 경제생활을 할 수밖에 없대? 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대? 어, 21쪽에 나왔지. 응? 왜 경제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주석이 지금 책이 없어? 이 책이 다른 것 같아. 아, 그래? 책 어떤 거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 너가 그 전 책이구나. 그래, 쪽수가 좀 다르겠다. 요거 때문에. 그 자원이 부족.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 너도 주석이도 똑같이 나올 거야. 첫 번째 챕터는 첫 번째 챕터 그 뒤에 그 설명 나오고 자원의 희소성이란 말은 희소하다. 즉 필요하고 쓸모 있는 자원이 그렇게 뭐하지 않다. 많지 않다. 여러분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하지 않아도 돼. 왜? 다 하면 되니까. 또 여러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할 필요 없어. 왜? 다 사면 돼. 그런데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내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정해야 돼. 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을 해야 돼. 내 배가 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으면 돼. 근데 내 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돼. 그래서 경제생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경제생활을 할 때 경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이 선택을 할 때 선택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야. 그 원칙이 뭐야? 경제 원칙이. 주성이 그 첫 번째 이야기 도깨비가 도깨비방망이 없어졌어요 이야기 그 이야기 끝나고 설명 나와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야. 경제 원칙은 경제 원칙이란 가장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가장 큰 만족과 성과를 얻는 것.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 이걸 보고 경제 원칙이라고 해요. 자, 쉬운 말로 말하면 공부는 많이 하고 조금 하고 공부는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성적은 높고 낮고 경제 원칙에 적게 따르면 성적 높게 공부는 뭐 하고 적게 적게 하고 성적은 뭐 하는 거? 높게 나오는 거.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바로 경제 원칙에 맞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하고 월급은 어떻게 하는 거? 회사에서 일은 너네가 일은 회사에서 일은 적- 어떻게 해야 돼? 조금 하고 월급은 뭐 하는 거? 많이 받. 많이 받는 거. 이게 경제 원칙에 맞는 거란 얘기야.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건 직원일 때야, 직원. 여러분이 뭐야? 사장님이야. 그러면 직원에게 월급은 뭐 하고? 월급은 어떻게 돼? 조금 조금 주고. 일은 일은 많이 많이 시키는 거. 자, 어떤 문제가 있어 보니까 직원하고 사장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 직원과 사장에 따라서 직원이 경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과 사장이 경제 원칙은 완전 다른 거야.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노력은 조그맣고 점수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경제 원칙에 따른 그런 방법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경제 원칙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러분하고 수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뭘 선택을 해서 할 거냐. 그리고 그래야 또 가장 큰 효과가 날 거냐.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 그것들이 바로 경제 원칙에 맞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은 경제 원칙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한계 효용이든지 뭐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라든지 한계용 균등의 법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물건 무형 뭐 쭉 그 나왔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것은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어. 한계용 체감의 법칙 기억나? 한계용 체감의 법칙은 우리가 일상용으로 말하면 이거야, 이거. 뭐? 질린다. 질린다, 질린다. 아이스크림 처음 먹었을 때는 뭐였었는데? 맛있었는데, 만족감이 컸는데,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2개, 3개, 4개, 5개 먹다 보니까 점점 뭐 하더라는 거야? 질려서 맛이 없더란 얘기야. 이게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야. 말 돼, 안 돼? 네. 맞잖아.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 재현이가 게임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어려워. 별로 재미없었어.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 그럼 이건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야?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려. 틀린 거잖아. 근데 법칙은 틀리면 안 되거든. 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게임 같은 건 처음에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점점 재밌어하고 하면 할수록 재밌던데. 근데 무슨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야. 근데 환경 체감의 법칙이 맞다라는 거야. 그 선생님 나중에 경제학 교수님하고 여행 갈 기회가 있어갖고 경제학 교수님이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경제학 책을 보다 보니까 환경 체감의 법칙이 있는데 게임 같은 거 하면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그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서야 하고 이해를 했어. 환경 체감의 법칙이 맞다는 거야. 왜 맞냐? 그 교수님의 주장은 그 교수님의 설명은 게임이 점점 재밌긴 하나 이걸 무한정하면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지금은 재밌는지 이만큼만 보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뭐해? 확 늘려버리면 어차피 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말 돼 안 돼?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처럼 뭐 여러분이 뭐 이미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이해가 안 됐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던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 한 주는 선생님이 휴가여가지고 선생님이 다음 주 한 주에는 여기 없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는 수업이 없고 다다음 주 1월 13일 날 1월 13일 날 다시 공부할 거고 그때는 이수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슬람 제대로 알기 아니면 뭐 어린 이슬람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는데 원래 옛날 책은 어린 이슬람 바로 알기라는 책이었어. 근데 그 책을 좀 이렇게 개정판 새로 내가지고 아예 출판사도 바뀌었고 그러는데 이수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슬람 제대로 알기라는 책이거든. 그 책 갖고 할 거야. 주성아 이해했니? 재현이도? 네. 자 오늘 인사는 평소에 안녕히 계세요라고 안 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인사해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세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그래.
잘 지내고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알겠어요.